안녕하세요. 8강 고객 중심의 수주 기술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고객 반응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는데요. 고객 반응, 세일즈맨들이 제일 많이 얻는 고객 반응은 솔직히 거절이겠죠. 그래서 이제 세일즈맨들이 거절을 제일 자주 맞닥뜨리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뭐 클레임이라고 해도 좋고 저항이라는 표현도 쓰고 거절 뭐 이런 네. 건데 거절은 너무 사실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여기서 내공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지. 그분들이 우리가 소개하는 상품이나 솔루션을 구매할 의무는 일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절은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래서 이 거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게 세일즈의 일상이다. 네네네. 이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특정 세미나에서 네. 이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되게 추남이래요, 남자가. 근데 이 추남 옆에는 항상 미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여자를 잘 꼬시냐 그랬더니 그렇지도 않대. 네. 근데 어떻게 항상 예쁜 여자가 있냐니까 네. 여자랑 헤어지면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네. 예쁜 여자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그 제안을 한다는 거야. 그럼 대부분 거절을 하는데 언제까지 제안하냐니까 걸릴 때까지 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추남한테는 네. 항상 옆에 미인이 있다는 거야. 이 영업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거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야. 나는 추남이니까 네네. 거절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혹시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거절이나 갈등이 일상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 태도 같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네. 거절은 내 인격에 대한 거절이 아니거든요. 네네. 내 솔루션에 대한, 내 상품에 대한 거절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 내가 불쾌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세일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절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발상의 전환이죠. 네. 자, 봐요. 네. 이 사람이 거절을 안 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나를 만날 이유가 없죠. 그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겠지. 나를 만나기 전에 다른 세일즈맨한테 구매를 해버렸겠지. 네. 거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만날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절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 네네.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증오? 증오가 아니라 그러잖아. 무관심이요? 무관심이라고 네. 하잖아. 관심이 없는 고객은 네.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 이거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 제가 중학교 때 전도부장 했거든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전도부장한테 너무 웃긴 거야. 네. 뭘 이제 교회 가자 이러잖아. 네. 그냥 따라온 애들 있어. 얘들은 한두 주밖에 안 다녀요. 근데 중학교 때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애들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쩐다. 뭐 이런 애들은 네. 토의를 해요. 우리끼리. 네. 중학교 2학년이 어리지가 않아요. 자기들끼리 이제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가잖아요. 네. 오래 다녀요.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절한다는 건 좋은 표시잖아. 본질적으로. 네. 특히 진상이 거절하면 더 좋아요. 사실은 고객 중에 진상 고객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진상 고객은 나한테만 진상이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영업사원이 없는 것이. 그래서 나한테 더 좋은 기회가 있어요. 최초의 따뜻한 예, 영상이. 그래서 이게 진상 고객을 만나서 내가 항상 느끼는 거는 네. 굉장히 많은 정성이나 시간이 들어갈 것 같지만 의외로 금방 깨지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는 영업사원도 없어요. 영업사원 입장에서 만날 사람 많은데 왜 내가 진상인 고객을 이런 마인드거든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거절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딱 누군가 거절을 하면 아 재수 없어 혹은 아 자존심 상해가 아니라 발상을 전환해서 기회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생각의 힘 이게 이제 거절하거나 저항하는 고객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마인드다. 그런 거죠. 책 보시면은 거절과 같은 고객 의사 표현이 다양하게 이제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 유형별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의사 표현 볼게요. 고객이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할 때. 숨겨진 고객 이슈는 이렇게 써졌잖아요. 네. 사실은 가격이 높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가치 대비 가격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치하고 가격을 같이 따진다고. 예를 들면 가치는 품질도 가치고요. 네. 그 다음에 디자인도 가치고, 어쨌든 가치와 가격을 같이 따지죠.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해요? 가성비? 가성비라고 하죠. 그래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성비를 따져요. 그쵸. 그러니까 가격이 높다 이랬을 때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가성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가성비를 이제 세일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가치 제한이라고 해요. 가치 제한. 네네. 가치 제한은 뭐냐면 당신이 지불하는 가격, 코스트가 당신이 가져가는 밸류보다 적다. 그죠? 그럼 나는 구매를 하겠지. 내가 3만 원 내는데 내가 가져오는 기쁨은 5만 원이야. 네네네. 이 V가 5만 원이고 C가 3만 원이야. 네네. 그러면 나는 2만 원이 남잖아. 네네네. V-C가 0보다 크면 구매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죠? 네. 근데 이건 이론상 그래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있잖아.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내 V-C가 경쟁자의 V-C보다 높아야 돼. 다시 말하면 네. 내 가성비가 네. 경쟁자의 가성비보다 좋아야 돼. 네네. 이것을 가치 제한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 이 저항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네. 다음 장에 우리가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고객 반응 볼게요.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예. 예. 이것은 고객들이 지금 구매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할 때 안 네.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구매 구매 니즈가 있는데 왜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평가를 하냐면 네. 10중 8구는 구매 리스크를 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구매를 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리스크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B2B에서 어떤 컨설팅을 구매를 했는데 네. 작동이 안 하는 경우는 허다하거든. 그래서 그 구매 리스크를 염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이면에는 나는 이런 니즈가 있지만 네. 확신이 안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매를 땡기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객에게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해를 시키고 네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같이 공유를 하면 고객의 구매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 그래서 이건 10중 8구 구매 리스크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반응은 파트너, 경영진, 다른 조언자와 상의를 좀 해보겠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B2B 세일즈는 이야기하지만 조직이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이게 내가 구매해서 조직에 책임을 져야 되는 성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죠. 컨설팅을 구매했어. 네. 근데 어쨌든 앞에 실무자가 있잖아요. 네. 이 컨설팅이 작동을 잘 안 해. 교육을 구매했어. 네. 근데 교육이 실패했어. 그러면 이 교육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퍼스널 리스크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퍼스널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 사람이 고객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조직이 공동으로 의사결정해서 구매하게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부서장이나 CEO한테 네. 이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네.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도와주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의사 결정자들한테 설명하면 의사 결정자가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퍼스널 리스크가 어느 정도 중화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지원이 필요하겠죠. 예, 예. 네. 다음 마지막 고객 반응인데요. 현재 거래처와 모든 것을 맞추어 놓았고 불만이 없다. 네. 네. 이때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기존 거래처는 우리를 잘 알고 있고 알아서 잘 해주는데 네. 내가 바꿨을 때 이 불편함이 바꿨을 때 불편함이 편함보다 더 커버리면 내가 바꿀 이유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존 거래처가 세일즈에 성공할 확률은 80%다. 거기에 신규 영업처가 신규 거래처가 그걸 뺏어올 확률은 사실은 20%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건 너무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불편함을 상쇄할 만한 가치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리 보면 인터넷 거래처 네. 경쟁이 심하잖아요. 네. 그러면 해지하면 해지 벌금을 내게 돼 있죠. 그 뭐라고 하지? 해지 해약금을 내야 네, 되잖아. 네. 그러면 그 해약금을 다 보전해 주잖아요. 그쵸. 다른 거죠. 뭐 예를 들어 해약금을 이런 거 봤어요. 해약금 다 보전해 주고 상품권 30만 원 더 준다. 맞아요. 손해죠. 네. 단기적으로는 손해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걸 한번 뺏어오면 2년만 유지하면 손해죠. 그러나 평균 이 사람들 내부에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한번 뺏어오면 평균 5년이더라. 그러면 이익인 거지. 한 명 한 명은 2년 있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한번 뺏어오면 5년이 유지되더라. 그럼 뺏어오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 거래처의 편안함 네. 그리고 거래처를 바꿨을 때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가치를 네네. 줘야 이게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뒤에 보시면 세일즈 종료 가이드가 나와요. 근데 세일즈 종료 가이드 중에 첫 번째가 고객이 결정을 주저한다면 한 발 물러서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고객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뭔가 좀 충분히 결정을 생각할 수 있게 시간을 주면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또 더 좋은 상품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네. 네. 그게 구매 결정을 하고 나서 네. 마음이 바뀌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세일즈 훈련하고는 달라요. 일반적으로 세일즈 클로징을 할 때는 네네. 어떻게 해서든 디스카운트를 하든 아니면 협박을 하든 네. 어쨌든 구매를 굳히게 들어가라 이렇게 가르쳐요. 네. 근데 저는 B2B 영업이나 전문가 영업은 네. 고객이 구매를 하고 나서 후회하면 그게 더 나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객이 충분히 생각하고 확신을 가질 때 네네. 구매를 해야 우리는 파트너로서 영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저 이런 경우 많습니다. 저희 컨설팅이 조금 비싸다고 해서 네. 싼 컨설팅을 구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고객이 한번 갔다 오라고 합니다. 만약에 갔다가 싼 컨설팅에 만족하고 안 온다면 네. 우리 회사는 혁신해야 되는 거죠. 근데 10중 8구는 갔다가 굉장히 후회하고 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고객에게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네. 완전 판매가 안 되면 판매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어찌어찌 해서 불완전한 판매를 하잖아요. 고객은 구매를 하고 후회를 해요. 그럼 나를 떠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자세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세일즈에 성공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고객과 내가 파트너로서 영속하려면 고객이 완전 구매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이 이슈는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네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고생했어. 아이고. 그리고 3원칙이 있죠. 좋아요, 구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해요. 시간 끌기 없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